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의 일곱 빛깔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릴 적 선물 받은 새 크레파스를 열었을 때 그 특유의 냄새와 함께 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진 오색찬란한 빛깔에 감탄하던 그 순간, 그림은 하나 그리진 않았어도 저절로 충만해지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새학기가 되면 대형 문구점의 필기도구 판매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색들의 볼펜과 형광펜을 고르면서 새 출발에 대한 설레임을 갖던 일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가르치던 제자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48색 오일 파스텔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일 파스텔의 케이스 안에 화려하게 쫙 펼쳐진 무수한 빛깔처럼 너의 앞날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길 바란다는 축복의 의미이고, 또 서로 색깔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모이면 아름다운 색의 향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다움을 찾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친구들이 열어보면서 똑같이 우와 감탄하며 한박 웃음을 짓던 그때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색은 참 다양하고 보기만 해도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주소년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물어보면 10명 중 7, 8명은 파란색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신가요? 좋아하는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파란색의 인기는 매우 높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파란색은 신성을 상징하며 고귀한 색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화가들은 파란색으로 풍경화 속 하늘과 바다는 물론이고 중요한 인물의 의복이나 정모라의 도자기 빛깔 등 많은 부분을 푸른색으로 색칠하였습니다. 고대부터 화가들은 그림에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 좋은 안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안료란 색을 내는 원재료이고 접착되는 성분과 혼합해서 물감을 만들게 되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인공 합성 안료들이 보급되어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질이 좋은 물감들이 많이 넘쳐나지만 그 옛날 화가들은 스스로 안료를 제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바다 건너 천연 안료를 구하러 떠나기도 하고, 어렵게 구한 안료는 정제, 분쇄의 과정을 거쳐서 곱게 만들어서 같이 섞어서 그림에 딱 정착될 수 있는 전색제를 섞어서 물감을 만들었고,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화학적인 실험을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안료를 물감으로 만드는 과정은 마치 연금술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좋은 안료를 마법의 가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화가들은 색채의 연금술을 위해 안료를 찾아 정말
배를 타고 멀리 탐험의 길을 떠났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진하고 맑고 선명한 파란색을 찾기 위해서였죠. 라피스 라줄리라는 파란 안료는 당시에 금값보다도 훨씬 비쌌다고 합니다. 물감이 금값보다도 비싸다니 이해가 안 되시죠? 청금석이라고 불리는 보석과 같은 원석의 가루였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의 다른 안료 중에 아주라이트는 독일의 남동석이라는 구리강석에서 정제된 안료인데 아쉽게도 녹색 톤이 가미돼서 보였답니다. 인디고는 남고동색이 강해서 어둡고 스몰트는 유리나 도자기에 주로 쓰였는데 이 안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변색과 탈색이 되어서 고유의 파란색을 잃어버리게 되어 이후에는 뿌옇게 바래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약간씩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독 변색 없이 맑고 푸른 파란색은 청금석에서 그대로 채취한 라피스 라줄리라는 안료로 채색된 것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만 나는 원석이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사랑받는 라피스 라줄리는 최고급의 귀한 안료입니다. 라틴어로 바다 너머라는 뜻을 담고 있어 울트라마린이라는 이름으로 라피스 라줄리는 원석을 채굴 후 아라비아 상인의 손을 거쳐 유럽 상인들에게 팔리고 여기서 무역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항구 도시로 들어가 중간 상인들에 의해 겨우 화가들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안료의 가격이 금보다도 훨씬 비쌌다고 하니 손이 떨려서 아무 곳에나 칠할 순 없었겠죠. 아무리 넓고 파란 하늘이 좋다고 그림에 라피스 라줄리를 팍팍 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미술관을 가면 종교화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하게 고귀함의 상징인 성모 마리아의 옷을 라피스 라줄리의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이제 종교화를 보실 때 선명한 파란색의 겉옷을 두른 여인이 있다면 바로 성모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라피스 라줄리의 선명한 푸른색은 다른 안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렬하면서 깊이 있는 색을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고대 장식품과 귀중품, 건축물의 장식으로도 쓰였습니다. 특히 황금과 함께 사용했을 때 보색의 대비가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느껴져서 이집트의 파라오 장식이나 왕실의 장식품에는 어김없이 이 라피스 라줄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파란색 안료가 개발된 르네상스 이후에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색이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화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요하네스 페이메이르 역시 라피스 라줄리의 매력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빚을 내어서라도 아낌없이 작업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를 따르는 여인 등 더욱 아름다운 명작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만큼 쓰기가 쉽지 않으니 화가들은 이 고가의 안료를 대신할 만한 그것을 열심히 찾게 되었고 19세기 초반에 이를 대체할 진짜 울트라마린이라는 안료를 발명하여 그 이름을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울트라마린은 알루미늄과 소다, 유황, 실리카이가 화학적 제법으로 만들어진 합성 안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감명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제조한 화가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안료를 제조하고 발견했던 당시의 역사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멀리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울트라마린을
인상파 화가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화가들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즐겨 사용합니다. 맑고 선명한 색이지만 흰색과 혼합했을 때는 안개와 같이 뽀얗고 희미한 푸른색의 잔상을 만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어서 다양한 기법을 시도할 수 있어서 계속 사랑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블루. 다른 파란색을 살펴보면 1704년 프로이센에서 지배하고 있던 베를린에서 변색하지 않는 파란색을 내는 화합물인 프러시안 블루라는 대체 안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획기적이었고 매우 싼 가격으로 인기를 얻어서 부담 없이 물감과 직물 염색에 널리 쓰이게 됩니다. 깊은 남색빛으로 흰색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신비스러운 푸른색이 만들어집니다. 까만 밤하늘이나 우주 공간을 칠할 때 검정색만 쓰면 너무나 평면적인 느낌인데 이 프러시안 블루를 같이 쓰면 한층 깊이 있는 밤하늘과 우주 공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코발트 블루는 독일어로 도깨비를 뜻하는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진한 보랏빛을 띠는 청색입니다. 도자기의 도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도자기 그림이 파란색으로만 그려진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셀룰리안 블루는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인공 안료로 라틴어로 하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색채가 맑은 느낌의 푸른색으로 청명한 빛깔이며 파란색 안료 중에 가장 밝은 색을 담당합니다. 특히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속에 따뜻하고 맑은 하늘을 채색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인디고는 우리나라에서 쪽빛이라고 흔히 알려진 깊이 있는 남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고 식물에서 추출하거나 달팽이의 푸른색을 채취하여 만들었고 아주 오래된 염료 중에 하나입니다. 6,000년 전 페루에서 최초의 염료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인도, 동아시아 지역까지 널리 사용되다가 1880년 독일 바이어가 유기화학 실험에 성공하면서 합성 안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벨상도 탔다고 하는데요. 인디고 물감은 보통 어두운 청색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흰색을 혼합했을 때는 은색빛이 도는 독특한 색감이 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입고 있는 진한 청바지도 인디고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예술가 이브 클랭이 지중해의 파란 하늘을 좋아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원하고 선명한 파란색을 직접 만들어버린 IKB 블루도 있네요. 이브 클랭에 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지난 22화 별별 미술관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또 다른 색으로 빠져볼까요? 태비 파란색.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 미술관입니다. 이번엔 빨간색에 대해 알아볼까요? 빨간색은 피의 색이자 불의 색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태초의 색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빨간색은 권력과 부를 상징해서 귀한 사람들은 빨간색 옷을 입은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빨간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염료는 코치닐입니다. 처음엔 코치닐은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염료로서 아마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안토니 반다이크도 벨라스케스도 렘브란트도 코치닐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치닐 또는 카민이라고 불리는 이 색소는 명칭은 낯설지만 우리의 일상에 상당히 친밀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치닐을 사전에서 찾으시면 식품 착색제로 쓰이는 선홍색 색소로 중남미 사막의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곤충 암컷에서 뽑아 정제한 붉은 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립스틱, 볼터치 색조 파우더, 딸기 우유,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맛 사탕, 햄, 소시지, 빵, 털실, 비누 등등 생각보다도 아주 가까이에서 매일같이 생활에서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터넷으로 지금 코치닐 분말을 검색해 보았는데 50g, 100g, 500g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고 1kg 가격이 대략 7만 원에서 8만 원 선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는 코치닐 색소를 얻기 위해 그 옛날엔 대서양 항로를 지키려고 서로 목숨을 건 싸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차지한 스페인 영인 뉴스페인에서의 교역품 중에 은을 제외하고 교역량 1위 품목이 바로 코치닐이었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피라고 불리던 코치닐은 그만큼 귀한 몸값을 자랑했는데요. 그럴만한 것이 코치닐은 아주 작은 연지벌레의 암컷을 삶거나 쪄서 말린 뒤 가루를 내어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면 우선 노팔 선인장에 붙어있는 그 연지벌레들을 일일이 손으로 잡아야 했다고 해요. 1kg의 코치닐을 얻는데 10만 마리의 연지벌레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빨간색을 얻는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립스틱을 바르고 딸기 우유를 맛있게 먹었다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빨간 물감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고 일상에서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쓰임을 당하다 보니 쉽게 연지벌레에 대한 인식이 또 사라진 듯 합니다.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때 저처럼 매우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요즘의 딸기 우유는 그 거부감 때문에 코치닐을 안 쓴 제품도 나온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당시엔 스페인에서는 코치닐 무역을 독점하고자 수백 년간 이 세계의 제조법을 비밀에 붙이고 원료가 되는 연지벌레의 반출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매우 가치 있는 품목이었던 것입니다. 1856년 퍼킨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에 알리자린이라는 인공 염료를 발견하게 되면서 코치닐을 대신하기도 해서 드디어 코치닐만을 쫓던 것이 잦아들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죠. 또 하나 비슷한 것이 있는데 자주색을 내는 원료로 고대 그리스 시기부터 만들어진 염료인 티리엄 퍼플은 바다 달팽이의 아가미 아래 샘 안에 있는 디브로모 인디고라는 먹색 분비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자줏빛 색을 내어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망토 하나를 염색하려면 대략 25만 마리의 바다 달팽이가 필요했다고 해요. 지중해 연안에서는 바다 달팽이의 씨가 말라버렸고 금보다 비싼 티리엄 퍼플을 찾아 북아프리카의 해안까지 진출하는 모험과 분투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빨강은 빨강이고 파랑은 파랑이지 색일 뿐인데 더 특별한 게 있나 싶지만 아메리칸에서 온 담배와 커피, 감자가 세계사를 뒤흔든 것처럼 그곳에서 바다를 건너온 새로운 색깔 재료가 이렇게 사회 경제와 시대의 문화를 들썩이게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색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고 셀 수 없이 많은 벌레와 식물들의 생명이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더 쉽게, 편리하게 인공적인 색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실험하고 기술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텔라장 컬러스. 빨간색 계열인 카민과 크림슨 레이크는 연지벌레에서 추출된 연료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색이지만 또 다른 붉은색을 나타내는 버밀리온은 기원전 3000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도 널리 사용된 안료이고 지금까지도 애용되고 있는 색채입니다. 진사, 주색, 버밀리온이라고 불리며 주황색이 도는 맑은 다홍빛으로 모든 색채 중에 가장 선명하고 화려한 발색을 자랑합니다. 버밀리온의 원재료인 진사석은 황화, 수은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진사석을 채굴하는 광산에 죄수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진사석이 수은과 유황의 독성이 강해서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인체에 상당히 해로웠지만 그런데도 밝고 선명한 발색과 무척 아름다운 붉은색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강렬한 의복색이나 배경을 버밀리온으로 채색했다고 합니다. 특히 귀한 것과 재물, 복을 상징하는 그림에도 많이 애용되었습니다. 혹시 부적을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 색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버밀리온 물감은 화학 안료이고 당연히 안전합니다. 빨강 안에는 인간의 색을 향한 욕망이 담겨 있어서일까요? 화학 물감의 시대가 열린 지 한참 지났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밀리온이라는 빨간색 화학 물감에는 작은 벌레라는 어원으로 여전히 빨간색의 근원을 알리는 벌레에서 왔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색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잔혹하고 무모한 욕망을 가진 인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 피츠, 내게도 색이 칠해진다면 좋겠어.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따뜻한 노란색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고전 작품에서는 노란색보다는 황금색으로 실제 황금이 쓰였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선명하게 빛나는 금박 배경이 라피스 라줄리의 원석의 푸른색과 어울리거나 버밀리온의 붉은색과 조화되어 화려한 황금색의 위엄을 더욱 드러내었습니다. 물론 황금색은 화가들이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들지도 못하겠고요. 당연히 그림을 주문한 주문자가 실제 금박을 구해주었을 거예요. 금박을 입힌 반짝이는 재단화처럼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고결한 황금색은 굳이 노란 계열의 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란색 안료는 19세기 이후 화가들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직접 제작하게 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뮴 옐로우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스트로메이어가 1817년에 발명한 유황계의 안료입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서 밝은 색부터 진한 노란까지 풍부하게 색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료입니다. 퍼머넌트 옐로는 영구적이라는 뜻으로 피복력과 내구성이 좋고 선택의 폭이 넓고 색채가 풍부해서 화가들이 선호하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코발트 옐로우는 투명하고 고급스러운 골드빛 느낌으로 아름다운 색입니다. 이 노란색을 정말 사랑했던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빛과 열정이 넘치는 태양의 색, 노랑은 화가 반 고흐의 그림 안에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밤의 노란 카페 테라스, 별이 빛나는 밤 등 반 고흐가 자기 작품 안에서 사용한 노란색은 새로 발견된 원소 크로미모로 만든 노란 물감이었습니다.
1888년 4월 5일 해바라기를 그리고 난 직후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도 캔버스와 필요한 물감 목록을 쭉 적어 보냅니다. 레몬 크로뮴 옐로우, 넘버 2 크로뮴 옐로우, 넘버 3 크로뮴 옐로우 등등. 그리고 이런 글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화가들보다 물감을 많이 쓰기는 할 거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정도는 되겠지. 그저 노랗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여기 아르레 태양을 생생하게 그리려면 물감을 아끼며 펴 발라서는 안 된다. 파레트에 짜놓은 물감도 저 태양처럼 이글거리며 살아서 제 기운을 뿜어야 한다. 이렇게 반고우는 그 강렬한 노랑을 원했고 그것으로 빛을 뿜어내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속 노란색들이 어두워지면서 갈색이나 회색조의 오렌지색을 띠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비롯해서 그의 작품 속에 노란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크로뮴 옐로의 변색 때문입니다. 크로뮴 옐로의 간염 성분이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변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시간과 공기, 빛에 의해서 변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반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크로뮴 옐로우는 풍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화가들에게 매우 인기였는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변색 문제 외에도 납과 유황을 포함하고 있어서 유독성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부염과 빈혈,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화가의 건강에 치명적이었을 텐데요. 현재에는 물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경각심도 없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반 고흐가 정신이 불안정할 때는 물감까지 막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왠지 더 마음이 아프네요. 또 반 고흐의 작품 중에 데이지와 아네모네가 있는 푸른 꽃병이라는 작품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본래 아주 밝은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반 고흐의 작품 중에 드물게 새 안료인 고가의 카드뮴 옐로우를 썼음에도 오렌지색을 넘어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을 검색해 보시면 갈색 꽃들이 오른쪽 상단에 막 무리지어서 덩어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 고흐 사후에 작품 보호를 위해 칠한 바니쉬에 포함된 낯성분 때문에 변색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 고흐의 꽃들은 점점 더 갈색으로 어두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과학적인 기술이 더 발전해서 반 고흐가 처음 완성했던 그 순간처럼 빛나는 노랑으로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성원, 색깔. 미술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발명품은 단연코 카메라입니다. 화가는 카메라의 기능을 하던 직업군이었습니다. 본 것이나 있는 것을 그대로 최대한 똑같이 그리는 것이 화가의 소명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찰칵 소리 한 번이면 보이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찍혀졌습니다. 화가들이 사람과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건 이젠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카메라가 훨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잘했거든요. 그러면 화가들은 모두 백수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화가들은 기록을 위한, 형식을 위한 그림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기가 결코 찍어낼 수 없는 감정들, 사랑, 기쁨, 행복, 슬픔,
분노, 희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술의 역사를 바꾼 발명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840년대에 발명된 튜브 물감입니다. 지금 물감은 전부 튜브에 담겨 있지만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안료를 구해서 물감을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하고 담았을까요? 예전에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옛날에 돼지 방광에 물을 채워서 축구공처럼 차고 놀았다고 하던데, 바로 그 돼지 방광에 물감을 넣어 보관했습니다. 오랜 보관은 어려웠겠죠. 그리고 한번 열면 다시 보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묶은 실이 풀리면 물감이 다 새어나왔고, 어쩔 땐 방광 안에 잔여가스가 남아서 꽝 폭발하기도 해서 야외로 물감을 소지하고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밖에서 스케치만 해오고 주로 작업장에서 채색하고 그림을 완성해야 했죠. 그러나 튜브 물감은 필요한 만큼 짜서 쓸 수도 있고 야외에 가지고도 나가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업실에서만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은 해방되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 튜브 물감은 미술 역사의 또 다른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영국에서 19세기 초에 증기기관차가 발명된 후 인상파 화가들은 야외로 튜브 물감을 들고 나가서 빗으로 물든 풍경을 재빠르게 그리고 완성을 다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인상파 화가들을 교회로 이끈 수단이 되었죠.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화가들은 야외 작업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어요. 순간적인 빛과 대기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했던 인상파 화가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는 튜브 물감이 없었다면 인상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필요한 만큼만 제작해서 담았던 유화 물감은 이제 공방에서 대량으로 제조해 튜브에 넣을 수 있고 또 화방에서 언제든 쉽게 구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화 물감의 대량 생산의 시대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확 내려갑니다. 이 이후에 밖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아마 취미로 유화를 그리는 사람도 이 시대에 크게 늘었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접근성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생생하게 밖에서 본 것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색들을 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술이 함께 열린 것이지요. 작은 발명품 하나가 크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불편하다고 투덜투덜 불평만 하지 말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살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술의 기법과 재료에 담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이소영님의 화가는 무엇으로 그리는가, 악셀 벨터님의 색, 빛의 언어, 홍세연님의 명화로 읽는 미술재료 이야기를 부분 참조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풍성한 미술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곡 이다롬 나의 색 듣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별별 미술관 봄 그림 DJ였습니다.